녀석의 음악을 듣게 되었을 때 즉시 싸움을 뉘우치고 녀석을 도리어 지근히 여긴 적이 있었다. 나날의 생활의 불행은 센티멘털리즘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사회의 공기라는 것이 깔깔하고 사박스러워서 교만한 마음에 계책만을 감추고들 있다. 직원실의 풍습으로만 하더라도 그런 상스러울 때는 없는 것이 모두가 꼬불꼬불한 옹생원이어서 두터운 껍질 속에 움츠려들어서는 부질없이 방패만은 죽혀든다. 각각 한 줌의 센티메달리즘을 잃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거칠고 야만스러운 기병은 얼마나 조화되지 않을까. 아닌 곳에서 나는 센터멘탈리즘의 필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처럼의 일요일도 답답한 것이 되기 시작했다. 확실히 마음 한구덩이로는 지난날의 녀석과의 싸움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싸움같이 결말이 늦은 것은 없다. 오랫도록 흉측한 인상이 마음속에 남아서 불쾌한 생각을 가져오곤 한다. 즉, 싸움의 결말은 그 당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도록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계속되는 것이다. 창밖에 만반한 화촉보기를 절망 너머로 내다보면서 음악을 들을 때와도 마찬가지로 나는 녀석을 한편 측은히 여겨도 보았다. 벼랑간 은혜가 찾아온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제 궁리에 잠겨있던 반에 닫다가 먼 곳에서 찾아온 동무의 잣대는 퍽도 신선한 인상을 주었다. 몇 해만 이것만 주름살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에 여전히 시원스런 낙천가의 모습 그대로였다. 싸움의 기억이 잠겨있는 판에 하필 자네가 찾아올 법이 있나. 싸움도 부더니는 좋아하는 모양이지. 욕을 받고까지야 가만히 있겠나. 싸웠으면 싸웠지. 기억은 뭔가. 자넨 아직도 그 생각하고 망설이는 타입을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야. 몇 세기 전의 태물림을 개운치도 못하게 원. 빈잔만 주지 말고 센터멘탈리즘의 필요라는 건 어떤가? 센터멘탈리즘의 타협을 하잔 말인가? 싸우면 싸웠지 타협은 왜? 싸움이란 결코 눈앞에서 화다닥 끝나는 게 아니고 길고 세월 없는 것인데 오랜 후의 결말을 기다리는 법이지. 타협은 왜? 자네 낙관주의의 설명인가? 낙관주의 아니면 지금이 당장이 무엇이 있겠나? 방구석에 엎드러 울고불고만 있겠나? 은혜는 더운 판에 저고리를 벗고 부채를 야단스럽게 쓰기 시작했다. 내 낙관주의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함세. 봄부터 어떤 산업회사에 들어가 월급 60원으로 잡지 편집을 해주고 있네. 틈을 타서 영화회사 촬영대를 따라 내려온 것은 촬영 각본을 써주었던 까닭. 간밤에 일행들과 여관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찍이 찾아온 것은 부근회포를 이야기할 겸 내게 야외 촬영 장관을 권하자는 뜻이었다. 물론 이런 포면의 사정이 반드시 그의 낙관주의에 설명하는 것이요. 그것을 더 놓고 이야기하는 그의 태도가 낙관적일 뿐이다. 그의 처지를 설명하는 어조에는 오히려 일종의 그 스스로를 비웃는 표정조차 있었던 것이요. 그런 그의 태도 속에 나는 낙관의 노력의 재치를 역력히 보는 듯했다. 과거에 있어서도 문학이 세상과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열정의 나머지를 기울여 평론도 쓰고 문학문도 해오던 그였다. 영화에 손을 댄 것도 결국은 막힌 심정의 한계 구멍을 거기서 찾자는 셈이라고 짐작하면 그만이다. 그가 쓴 각본, 부서진 인형 속에 남녀 주인공이 강에서 배를 타다가 물속에 빠지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 장면의 촬영을 보러 가자고 은혜는 식모가 날라온 차를 마시고 나더니 나를 재촉한다. 물에 빠진 가엾은 남녀의 꼴을 보기보다도 내게는 나로서 강에 나갈 이유가 있기는 있었다. 올부터 모래침을 시작했네. 어떤 때에 매생이를 선해서 고기도 덜어 낚아보고 일요일마다 강에 안 나가는 줄 아나. 오늘은 망설이던 판에 뜻밖의 이렇게 자네
구석을 하고 비관을 할 것은 없어. 사람 있는 눈치만 나면 언제까지든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두꺼비를 본 적이 있나?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두꺼비의 재주라네. 듣고 보니 능성하고 일어서는 그의 잣대가 그대로 두꺼비의 형용이었다. 오공이 같은 지경이면 몽종한 표정이 바로 두꺼비의 인상임을 나는 신기한 발견이 난 것처럼 바라보았다. 옷을 갈아입고 같이 집을 나설 때 나는 더욱 그를 주위에 바라보며 짜장 두꺼비를 느끼기 시작했다. 은혜가 동무들과 함께 전주를 다녀온 것이 5년 전이었다. 그가 막 전주서 올라왔을 때의 인상, 그것이 내가 이 며칠 동안 그에게서 받은 인상 중에서 가장 선명한 안폭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 인상이 반드시 전주로 가서 가기 전에 바들바들한 열정시대의 그것보다 초라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늘의 그의 인상이 또한 과히 그때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생각건대 이 두꺼비의 인상을 그는 열정시대부터 벌써 육체와 마음속에 준비해가지고 오늘에 비친 것인 듯도 하다. 물론 다만 소질의 문제만이 아니요 노력의 결과. 없는 오늘 그가 그의 유의 철학을 마음속에 세우게 되었으므로 인해서 짜장 두꺼비의 영역을 가지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석재 소식 자주 듣나? 거리에 나섰을 때 운에는 역시 같은 한 사람의 서울 동무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주시대부터 은혜와 가름을 같이 한 나와 보다도 물론 그와 더 절친한 사이에 있는 석재였다. 녀석도 체질로나 기질로나 나와는 달라서 꼬물거리는 성질이 있거든. 요새 죽을 지경이지. 두꺼비 되긴 어려운 모양인가? 직업도 웬만한 건 다 싫다고 집에서 번둥번둥 놀고 있으려니까 하루는 부에서 나와서 방어단원으로 편입해버리지 않았겠나? 공교로운 일도 있지. 동화관제 연습날 밤 불 꺼진 거리를 더듬고 걸으려면 방어단원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치면서 포도를 거두라고. 경기가 심하지 않은가? 나도 거리 복판을 걷다가 한 사람에게 호되게 구중을 받고 포도 위로 올라섰을 때 가로수 곁에 웅크리고 선 것이 누구였겠나? 어렴풋한 속에서도 그렇듯이 짐작되는 굿방색 단원복과 모자를 쓴 것이 석재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나. 자네에게 보이고 싶은 광경이었네. 이튿날 벼락같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단원복을 만드는데 15원이 먹혔는데 그 15원을 만들기 위해서 탔다가 하는 수없이 없어 칠칠한 책을 뽑아가지고 고물 서점을 찾았다나. 운에는 껄껄 웃었으나 석재의 자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바람에 목이 놀리는 것 같아 나는 웃으려야 웃음이 나오질 않았다. 정직한 대신 사람이 외통꼴이라서 마음의 괴롭힘이 한층 더하거든. 나는 집에 두꺼비나 길러볼까? 똥이 아니라 사실 내게는 은혜의 달력이고 활달한 심지의 태도가 부러운 것이었다. 배로 강을 건너 반월도에 이르렀다. 강 위에는 수없이 배가 떴고 언덕과 섬에는 사람들이 들끓었다. 강 건너편에 운해의 일행인 전령대의 일동이 오물오물 몰켜있는 것이 보였으나 운해는 굳이 참견하러 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섬의 풍경은 해방적이어서 사람들이 둘을 이어 꼬여들건만 수영복을 입은 사람이 드물었다. 몸에 수건 하나 걸치는 법 없이 발가숭이채로 강에 뛰어들었다가는 기슭에 나와 모래 속에 몸을 붓고들었다. 거기가 장골들이었다. 적어도 내 부러운 것에 한 가지. 운해는 내 시선의 방향을 더듬으면서 이쪽 저쪽에 지천으로 진열된 육체의 군상을 바라보았다. 결국 저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네. 곰상거리는 법 없이 날마다 고깃근이나 구워 먹고 모래찜을 하는 동안에 신경이 장작같이 부지러지거든. 그러나 굳이 모르는 그 사람을 담복할 것 없이 나는 운해 자신이 옷을 벗고 수영복을 갈아입었을 때 그의 장한 육체에 솔직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목덜미가 떡매같이 굵고 배꼽은 한 찌가량이나
곳에 한 구석 빈대가 없이 옷을 입었을 때의 인상보다 도백갑절 충실하다. 훌륭한 걸. 내 눈 안에 꽉 차는 그의 육체를 나는 그 무슨 탐탁한 물건 같지도 아름답게 보았다. 몇 간이나 되나? 18간이 넘으리. 저울에 오를 때마다 느니까. 훌륭해. 그 육체 외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나. 자네 낙관주의자라는 것도 결국은 그 육체에서 시작된 것인가 보네. 육체가 먼저인지 정신이 먼저인지 모르나 요새 부쩍 몸이 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저 사람들 같이 고기를 흔히 먹는 것도 아니네만 월급 60원으로야 고기들 마음대로 먹겠나. 결혼도 아직 못하고 있는 처지에. 결혼이란 말이 닫다가 내게는 또 한 가지 신선한 인상을 가지고 들려왔다. 운에는 내 표정을 살피는 눈치더니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 듯 자리를 내려서며 걷기 시작한다. 실상은 오늘 자네에게 들리려고 한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 결혼의 일견이고 오늘이 당장에서 자네에게 그 약혼자까지 선배려는 것이네. 하며 운에는 섬 위를 쪽쪽쪽 살피는 눈치나 아직 그 약혼자가 나타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금시초문의 그의 사정 이야기에 나는 정색하며 그의 곁을 따라 걸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낼 수도 없겠고 결혼하는 편이 역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까닭인데 아무래도 집안채는 장만해야 할 테니 3,000원은 들떠. 자네도 알다시피 내게는 돈 3,000원이 있을 리 있나. 교수는 바로 이곳 사람으로 현재 여학교에 봉직하고 있는 중이지만 결혼하면 서울로 데려가야 할 터. 이것이 한간시 곤란이고 당초에 동무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이라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는 까닭에 연애니 무언이 하는 감정과 가정이 아직 생기지도 못한 채 타성으로 질질 오늘에 이른 것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게 미묘하고 세밀한 연애의 감정이 나는 것이 있을 리가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쓸데없는 감정의 낭비를 극도로 경멸하는 내가 아닌가.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약혼의 사회라는 형식으로 오기는 했으나 실상인즉 그를 아직도 완전히 모르고 또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네. 연애니 뭐니 하고 경몰은 했으나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겠나. 지금 와서 결혼이 촉박하게 되니 비로소 불찰이라 느껴지면서 마음이 황당해 간단 말이네. 결말이 짜장 어떻게 될지는 해서 마음이 설레고 불안해 간단 말이야. 오늘도 사실은 자네와 한데 어울려 스스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의 마음을 가늠도 보고 불안한 고기를 부드럽혀 두볼까 한 것이네. 자네에게 배가 될지는 모르나 지난 사이에 허물할 것도 없을 법해서. 듣고 보니 그가 나를 찾았던 이후에 속의 속뜻도 비로소 알려지고 그의 연애라는 것도 과연 그다운 성질의 유유한 것임을 느끼면서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많았다. 낙관주의자도 연애에 들어선 초년병이니 그려. 너무 낙관했기 때문에 이제와 이렇게 설레게 된 것인지도 모르지. 그리고 한 가지 불안은 말을 끊더니 먼 하늘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띄었다. 그가 너무도 미인이라는 것이네. 행복자야. 오거든 보게만 평항서도 이름이 높다네. 약혼자가 미인인 까닭이 느끼는 불안. 자네 읽은 소설 속에 그런 경우가 덜어 없었나. 연애에 성공하기를 비네. 모래 위를 두어 곱해나 곱돌아 물가를 오르내리는 동안에 짜장 그의 약혼자가 나타났다. 멀리 보트를 저어오는 것을 운해가 눈빠르게 발견하고 내게 띄워주었다. 배는 사람이 드문 물가를 찾아서 한 귀퉁이에 대었다. 운해가 쫓아가 그를 부축해 내려주고는 한참 동안이나 서서 이야기 잤더니 이리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벼랑간 눈이 번쩍 뜨이는 이름 높은 미인을 보고 인사하려는 말조차 어색해졌다. 짙은 옥색 적삼이에 그의 눈과 코는 아로색인 것 같이 또렷하고 선명하였다. 상스러운 섬의 뻥석 속에서 그를 보기가 외람한 듯한 그런 뛰어난 용모였다. 운의 군에게
댁에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쉬 경사를 보신다고요. 나로서는 용기를 다해서 한 말이었으나 그에게는 그다탄 영향도 안 준 듯 글쎄요 하고 고개를 약간 숙였을 뿐이었다. 글쎄요 이 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모양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속에서 낀 내 존재의 무의미한 역할을 깨닫기 시작했다. 은혜의 부탁으로 나도 안 먹혀 스스럽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고 불안한 공기를 부드럽혀 달라는 것이었으나 두 사람의 모양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도저히 내 역할이 아님과 나의 연애 속에 들어가 잔말질을 함이 얼마나 쑥스러운 짓인가를 즉시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약혼자가 결코 범상한 여자가 아니란 것이요. 그가 뿔이라는 찬란한 색채와 자극이 너무도 큰 까닭에 그의 옆에 주책없이 머물러 있기가 말할 수 없이 겸어쩍었던 것이었다. 잠깐 물에 잠겼다 올 테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은혜가 빌듯이 붙드는 것이었으나 굳이 그 자리를 사양하고 물가로 나갔다. 걸으면서도 머릿속에 새겨진 두 사람의 인상의 대조가 너무도 선명하게 마음을 괴롭혔다. 두꺼비와 공작, 별 수 없이 이것이다. 은혜가 잘하는 어색한 공기라는 것이 결국은 이 너무도 큰 대주에서 오는 것이요. 두 사람 사이의 비극, 만약 그런 것이 온다고 하면 참으로 약혼자의 너무도 뛰어난 용모에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내가 그렇듯 단복한 18관을 넘으라는 탐탁하고 훌륭하던 은혜의 육체것만 약혼자의 맑은 자태와 비길 때 그렇게도 멀어지고 떨어지고 손색이 써 보임이 웬일인지 알 수 없었다. 기울어진 대주에서 오는 불길한 함시를 떨어버리려는 듯 나는 물속에 덤벙 잠겨 깊은 곳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모래 언덕에 앉은 두 사람의 자태가 차차 멀어지는 것을 곁눈질하면서 자꾸 헤엄쳐 들어갔다. 밤거리에 단둘이 술상을 마주대했을 때 은혜는 낮에 섬에서의 내 행동을 결코 단둘이 앉아서도 별 깊은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눈치가 어떻더냐고 도리어 내게 자기들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었다. 글쎄 나는 얼뺑뺑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대답해 두는 수밖에 없었다. 대답하고 나서 문득 그 한마디가 바로 그의 약혼자가 섬에서 대개 대답한 같은 한마디였음을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의 민첩한 낙관주의자도 연애에는 둔하고 불행한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는 동물을 가엾게 여겨보았다. 막자로 일행들보다 먼저 떠나겠으나 자네 알다시피 이런 형편이니까 되면은 족족 내려는 오겠네. 즉 자네와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것이네. 부디 연애에 성공하고 속히 결혼하도록 하게 죽배인 양 나는 수잔을 높이 들어 그에게 권했다. 두어 주일 후였다. 일요일 오후는 되어서 은혜는 두 번째 날을 찾았다. 내가 그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의 방문을 예측하고 있었던 까닭이요. 그의 찾아온 목적까지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 각본의 책임자로서 촬영대 일행가 온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약혼자와의 결혼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다. 결혼은커녕 가엾게도 그와 반대의 목적으로 온 것이다. 끝난 연애, 놓쳐버린 연애의 뒷소식을 알리러 온 것임을 나는 안다. 자넨 무서운 사람이네. 자네 신경 앞에는 모든 것이 발각되고 많은 것을 이제야 겨우 깨달았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때 왜 그런 눈치 못 보여주었나. 솔직하게 일러만 주었던들 다른 방책이 있었을 것을. 두꺼비같이 덜썩 주저앉더니 은혜는 원망하듯 늘어놓는다. 나도 민망해서 못 견디겠나만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대담하게 될 줄야 뒤에 알았겠나. 내가 비록 호인이기로 그렇게까지 눈치를 몰랐을까. 아침에 그 집 애를 갔더니 되려 반가워하면서 내게 곡절을 물으려고 드는 것을 보니 집안 사람들도 까닭 모르고 지냈나 보대. 대담한 계획이야. 영원의 여성, 나를 인도해가지는 못할지언정 나를 버리고 가다니 무서운 세상이다. 주위에 분이 은혜는 벌써 술잔이나 기울고 온 모양이었다. 슬픈 표정이라기보다는 울적한 낮에
거리의 소문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약혼자가 며칠 전에 달아난 것이다. 교직을 버리고 성악을 공부한다는 사람의 뒤를 따라서 동경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거리에는 크게 소문이 나고 구석구석에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공작같이 찬란하던 그의 용모의 값을 한 셈이다. 소식을 들은 나는 섬에서 느낀 예감이 적중한 것을 느끼고 한참 동안 가슴이 설렘을 어쩌는 수 없었다. 은혜를 위해서는 그지없이 섭섭한 일이기는 하나 엄숙한 사실 앞에는 안 올 수 없는 노릇이다. 은혜와의 약혼을 표면으로 내세우고 그 그늘에서 참으로 즐기는 사내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 짐작되며 섬에서의 그의 표정과 말투 속에 벌써 그것이 암시되어 있지 않았던가. 은혜는 그것을 모르고 일렬로 결혼의 길만 생각하고 있었던 셈이다. 내 사랑 끝났도다. 노래조로 부르는 은혜의 목소리는 그러나 반드시 비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장육부를 찌르고 뼈를 긁어내고 응당 그런 신경이어야 할 것이지만 은혜의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디인지 넉넉하고 심드렁한 태도조차 보였다. 그러나 내 마음 편하도다. 사랑이 끝났으므로 참으로 그의 마음을 편한 듯도 보였다. 결국 연애도 그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일까? 그의 모든 생활이 다른 경우와 같이 간단하고 유유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의 모양을 새삼스럽게 찬찬히 바라보았다. 밖에서 만찬을 같이 하려고 같이 집을 나오자마자 은혜는 다시 걸음을 돌리며 나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불란서어나 독일어 책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어학이나 시작하면 생활에 불이 좀 날까 해서 기특하고 장한 생각이야. 나는 초보적인 독일어 책 몇 권을 뽑아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전했다. 이 바이슨 니트 바스 졸 에스 베도이 땐 다스 이히 조트라울 라이빈. 큰 거리에 나왔을 때 은혜는 문득 언제 기억에 두었던 것인지 하이네의 시인 듯한 한 구절을 외우는 것이었으나 노래의 뜻같이 반드시 슬픈 것이 아니오. 그의 어조는 차라리 한 시라도 읊는 듯 낭낭한 것이었다. 흥에 겨우 몇 번이고 거듭 외웠다. 이 바이스 니트 바스 졸 에스 베도이 땐 다스 이히 조트라울리 빈. 술이 고주가 된 위에 밤이 깊은 까닭에 이튿날 아침에 떠나보낼 생각으로 나는 은혜를 집으로 끌고 왔다. 나란히 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담배를 여러 개째 갈아물어도 좀채 잠이 오지 않았다. 고요하기에 그는 이미 잠이 들었으려니 하고 은혜 편을 바라보았을 때 감긴 눈 속으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 귓방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얼굴을 반드시 돌리고 말았다. 자네 감상주의를 비웃었으나 오늘 밤은 내 차례네. 눈을 감은 채 목소리가 부드럽다. 보배를 약혼자 말이네. 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무도 모르리. 끔찍이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결국 그를 놓치고야 말았네. 다른 누구와 결혼하게 되든지 간에 평생 그를 잊을 수는 없을 듯해. 아직도 여자 생각하고 있었나? 술 취하면 눈물 나는 법이니 농으로 받았으나 그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지금의 이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까? 꼭 한마디로 자네 좀 생각해보게. 나도 궁시렁거리면서 생각하며 했었다. 그의 슬픈 심경에 적절한 표현이란 것을 찾으려고 무한히 쓰면서 시간을 보내나 종시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나는 그런 헛수고를 할 필요는 도무지 없었던 것이다. 애쓰는 나를 버려두고 은혜는 혼자 결연지 잠이 들어 있었으니까 눈물은 꿈에도 흘린 법 없듯 코고는 소리가 점점 높게 방 안에 울렸다. 다음 일요일 나는 은혜의 세 번째 자퇴에 접하게 되었다. 일주일 전과는 퍽도 다른,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달라서 씻은 듯이 신선한 인상으로 나타났다. 쉴 새 없이 발전해가는 유기체라고 할까? 나는 사실 그의 번번에 자퇴에 눈을 굴리는 것이나 그날의 인상이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선하고 당돌해서 참으로 나는 놀라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의 대담하고 거뿐한 차림부터가 내 눈을 끌기에 좋겠다. 그런 차림으로 기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온 것일까? 마치 소년 선수같이 신선한 자태가 아닌가. 넥타이 없는 샤스 바람에 무릎 위로 달롱 오르는 잠바위를 입고 긴 양말에 등산 구두, 둥근 모자에 걸방을 찐 별것 아니라 한 사람의 등산기 차림이 것이나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운해의 군의 차림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신기하게 본 것이다. 손에 든 것도 자세히 보니 늘 짚는 단장이 아니고 피케린 모양이었다. 자네 번번이 나를 놀리려고 나타나나? 이다면 대체 또 어떤 꼴로 찾아올 특정인가? 필요에 따라서야 무슨 옷을 못 입겠나? 자네는 무례하다고 생각해주지 않은 것만 다행이네. 필요라니? 등산이 자네 목적 같은데 등산하러 평양까지 왔단 말인가? 등산은 등산이래도 뜻이 달라. 자네 들으면 또 놀라리. 그 육색인지 한 것 속에는 무엇이 들었나? 걸방을 내리더니 부스럭부스럭 봉투에 든 것을 집어냈다. 놀라지 말게. 광산으로 가는 길이네. 광산? 중석광산을 발견했어. 미친 소리. 자네 눈앞에 보물을 두고도 방구석에서만 꼼질꼼질 대체 하는 것이 뭐인가? 성천에 있는 동무가 하루는 산에 나갔다가 이상한 돌을 주워서 곤에게 보내지 않았겠나? 나도 그런데 눈이 좀 밝거든. 식상국 성곽연구소와 그 회사 살아온 강무소 몇 군데를 찾아서 감족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중석이라는 거네. 함이랑 두상당에서 60%나 된다지. 부랴부랴 광산가 조사실에서 대장을 열람하더니 아직도 출원하지 않은 장수란 말이네. 그것을 한 것이 어제 낮. 실제로 한번 돌아보고 곧 올라가 출원할 작정으로 급작스레 밤차로 떠난 것이네. 형편에 따라서는 회사도 하루 이틀 쉴 생각이네. 봉투 속에서 나온 것은 몇 개의 까무잡잡한 돌멩이였다. 내 눈으로는 알 바도 없으나 납덩어리같이 윤택도 아무것도 없이 다만 은은하고 굳은 무게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는 그 무슨 귀중한 뜻을 가지고 있으려니는 막연하나마 짐작되었다. 그의 흉내를 내서 나도 한 개를 집어들고 뭣도 모르면서 이모저모 살피기 시작했다. 흰 것은 찰성령이네. 중석이란 원래 촬영맥에 붙어있는 것이거든. 그 붙는 모양과 형식에도 여러가지 구별이 있는 것이지만 어떻든 그 석영을 깨뜨리고서야 중석을 얻는 것이네. 운해와 설명도 내기에는 경행는 소리였다. 중석이란 명칭부터가 먼 세상의 암호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중석이란 대체 무엇하는 것인가? 자네 부지에는 놀랄 수밖에 없어. 중석도 모르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텅스텐 말이네. 젊을 중에 가장 강하고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요새 군수품으로 쓰이게 된 것인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나? 한 톤의 평균 7,000원이라네. 60%의 함유량 이래도 4,000원이 되는 것이고 단 10%래도 700원은 생기거든. 중석광이라고 이름만 붙으면 시작해도 재산이 맞는다는 것이네. 그러게 조선에만 해도 출원하는 수가 전에는 1년에 단 30건이 못 됐던 것이 요새 와서는 하루에 평균 30건을 넘는다네. 지금 특수광지대로 충청북도와 금강산을 세나 평안남북도 지경일 때도 상당하고 성천 같은 곳도 장차 유망하지 않은가 생각하네. 자네의 풍부한 지식과 세밀한 조사에는 놀라는 수밖에 없으나 성천이 유망하다면 자네 얼마 안가 백만장자되게. 그의 설명으로 나는 적지 않이 계몽이 되어 중석에 대한 일반 지식을 얻기는 했으나 어쩐 일인지 모든 것이 꿈속의 일만같이 생각되었다. 문제는 지금 가보려는 산 일대가 정말 중석광지대가 아닌가. 동무가 주운 이 돌이 원천에서 굴러온 것이 아닌가. 중석지대라면 얼마나 큰 범위의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전문가 아닌데 눈으로 확실히 알겠냐만 가보면 짐작은 되리라 생각하네. 참으로 유명한 것이라면 자네 말 맞다나 백만장자 될 날도 멀지 않았네. 제발 백만장자나 돼주게. 동무 가운데 한 사람쯤 백만장자가 있다고 세상에 뒤집힐 리는 없으니 오늘은 바빠서 이렇게 한가하게 할 순 없어. 자네에게 한 가지
내가 있었던 가닥에 승낙하고 집을 나섰다. 호전에 닿는 바람을 맞으며 빗개를 단장 삼아 내재우며 걸어가는 운해의 잣대는 일종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것이었다. 온 맵시가 오돌진 육대에 꼭 들어맞아서 병복을 입었을 때 두꺼비의 인성과는 또 달라 한결 거뿐하고 출출한 것이었다. 걷어올린 소매 아래에 알맞게 탄 두 팔이 뻗치고 다리 아래가 원이 터져 보기에도 시원스러웠다. 무엇보다도 그 등산의 차림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차림인 듯도 했다. 그 차림으로 휘파람인 한국조 길게 뽑으면서 걷는다면 도해의 가로살에서의 오전의 풍경으로는 그에게 미칠 것이 없을 듯했다. 나는 친히 아는 사람의 광무소를 찾아갔다. 거기서 내가 다시 놀란 것은 젊은 주인의 즉석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상당히 우수한 중석광이요 함유량도 60%를 내리지는 않으리라는 확언을 얻은 것이다.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방아로 돌멩이를 찍고 가르고 해서 하루가 걸린다기에 그것을 후 일로 부탁하고는 우선 그곳을 나왔으나 그 대략의 판단만으로도 그 자리에서는 좋겠고 나는 짜장 신기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식 하나를 앞두고 식당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그를 따져보았다. 자네 정말 출원할 작정인가? 5만 분칠지도 5장에 출원료 100원을 벼락같이 구해놓고 내려왔네. 더 붙지 말라는 듯이 큰 소리였다. 뭘 그리 또 꼼질꼼질 생각하나? 군수공업으로 쓰인다니까 번민하는 모양인가? 아무걸로 쓰이든 광석은 광석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네. 그렇게 인색하고 협착한 것은 아니니 걱정할 건 없어. 이왕이면 석재도 한 몫 넣어주지. 암 출원하게 되면 녀석 한몫 안 끼게 될 줄 아나? 그렇지 않아도 일이 없어 번둥번둥하는 판인데 일만 되면 같이 산에 들어가 어련히 일복이 안 될까? 녀석뿐이겠나? 짜장 성공하게 되면 자네에게도 응당 한몫 나눠주겠네. 자네 일상의 원인은 극장도 지을 테고 촬영소도 꾸밀 테고 문인촌도 세울 테고 문학상 제도도 만들 테고 찾기 전부터 먹을 생각만. 기적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있게 되는 법이네. 어서 남의 계획만 장하게 하지 말고 자네 월급 60원 모면을 돌이나 생각하게. 60원이 화돼서 결혼도 못하게 되지 않았나? 말하고 나서 나는 번개같이 뉘우쳤다. 무심히 던진 말이지만 결혼이라는 구절이 그의 마음의 상처를 다시 스칠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쓸데없는 소리에 밥맛 없어진다. 그러나 오늘로서는 사실 그것이 농이었음을 알고 나는 안심했다. 결혼이고 보배고 벌써 그 다음날부터 잊어버리기로 했었네. 연애가 생활의 전부가 아닌 게고 결혼 문제 같은 것도 일생일대의 중대사라고는 생각지 않네. 하려면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테고 되레 한번 실패가 새엄마의 득실로 더 큰 행복을 가져올지는 뉘아나. 반드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보배 개인에게